유명한 강사를 다니셨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남양주에서 도곡하는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그 별명이 꼴리라고 좀 거시기한 별명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그 onestep8.com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들어가 보셨을 텐데 여기 지금 운영하고 계신 꼴리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꼴리 제 운명을 밝히는 것보다 꼴리 지체질이 지천명인데 그 해석을 하자면 체질을 아는 것이 천명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RG 글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요. 체질이란 몸체 바탕질 몸 바탕이고 천명은 하늘천 목숨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목숨명자가 명령 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 본다면 자신의 체질을 알면 하늘이 자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천명이라고 하면 다른 뜻으로 타고난 운명이라는 뜻도 있고 또 타고난 수명이라는 뜻도 있는데 뭐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명을 타고났다고 하면 그 자체로 또 운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운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체질이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볼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체질은 운명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체질을 아는 것이 천명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체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겠는데 체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자고 하면 대뜸 체질이 정말 있습니까? 이렇게 건너뛰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체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도 않는데 체질이 정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막막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들 여러 차례 받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체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보다 체질이 정말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조금 더 근원적일 수 있다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체질론을 실천하고 있는 동료들도 가끔씩 체질이 정말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가 검증을 하는 동료들도 가끔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각자가 품고 있는 체질에 대한 그 생각들은 각기 다르고 또 우리 체질론에서 확정하고 있는 체질의 정의에 대해서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들의 질문대로 체질이 정말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질이 정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답하기에 앞서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질문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고등어랑 생선만 보면 고등어 어릴 때부터 늘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 사람은 고등어 생각하면 그거 생목 오르는 생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고등어를 먹는데 유독 자기만 고등어를 먹고 나면 생목이 오르곤 하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 노화에도 좋고 머리도 좋아지고 그런다고 텔레비에서 마구 떠드는데 왜 자신만 그렇게 생목이 올라서 고통을 받는 것인가? 그렇다고 그 좋다고 하는 것을 자기 혼자 안 먹고 지낼 수도 없고 참 막막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소고기만 명절이 돼서 소고기만 먹으면 늘 소화가 안 되던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어른들은 괴기를 자주 먹지 못하니까 명절날 괴기 먹으면 위장이 놀래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는데 이분이 커서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고기를 자주 먹게 되었는데 그때는 소화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똥을 싸면 똥 냄새가 아주 고약하고 피부에도 부스럼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삼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열이 뻗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향이 경북 풍기인데 풍기가 인삼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인삼을 많이 먹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인삼을 먹고 나면 열도 막 나고 기운도 막 솟는 것 같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인삼을 먹으면 눈이 충혈되고 가끔 눈도 침침해지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닭고기를 먹으면 몸에 부스럼이 나고 밤잠도 안 오고 잠도 설치고 긁느라고 날밤을 새우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피부과에 아무리 다녀봐도 뾰족한 대책이 안 섰습니다. 이 여성은 제가 전에 데리고 있던 우리 한의원 여직원인데 제가 그 원인을 알려주기 전에는 닭고기가 가려움증의 원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주목해 주셔야 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여름날에 배를 차게 하기만 하면 늘 배탈이 나서 설사할 걱정에 빠져 사는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배를 차게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은 그 사람이 오래도록 여름 배탈을 겪으면서 스스로 쌓인 인식입니다. 배탈이 잦은 그는 어디 낯선 곳에 가면 화장실이 어딘가 이렇게 먼저 화장실부터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또 한 사람, 남들은 10분이면 발을 먹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 가까이 계속 씻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시간씩. 저같이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 친구하고 밥을 같이 못 먹습니다. 또 이제 지금 소개할 분은 우리 한의원에 오시는 60대 노익장 환자분인데 이분은 마라톤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이제 동호회분들하고 같이 지방에 있는 대회를 경기 참가하기 위해서 지방에 이제 가면 내일이 경기 날이면 그 전날 동료들하고 같이 내일 힘내자고 고기를 잔뜩 먹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라톤 하고 나면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1등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1등 하는 게 소원인데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다고 늘 저희가 또 푸념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저의 얘기를 듣고서 그분이 수긍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참 만나기 힘든 분인데 우리 그 고급 일식집에 가면 보고가 있죠. 보고는 아무리 처리를 잘해도 독을 잘 없앨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보고 중에서도 가장 그 독성이 강한 것은 보고알인데 어느 바닷가에 가면 그 보고알을 마치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음식이냐 보고알을 먹고 사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외톨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뜨거운 여름날 여러분들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저처럼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을 좀 잘하시는 교장 선생님 같으면 훈시가 10분도 되고 20분도 되고 길어집니다.
아프듯이 쨍쨍 내리쬐는데 그러면 옆에서 풀썩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두세 번씩 화장실에 똥 누는데 또 어떤 사람은 4, 5일이 지나도록 화장실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쓰러지는 친구 바로 그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스스로는 자기가 마치 변비증 환자라고 스스로 의심하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소개한 이런 여러 사람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의 체질을 알기 전에는 이런 우리 몸의 의문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생을 마칠 때까지 목덜미에다가 의문점을 매달고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진 특징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하면 그 특징은 그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정되어 있고 이런 관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 각자들에게 구별점이 있다는 지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을 그룹핑할 수 있겠죠. 운동장에서 쓰러지는 사람, 배탈이 잘 나는 사람, 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그룹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그룹들은 다른 그룹들과 구별되는 그런 그룹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팔체질을 만드신 권도원 박사님인데요. 어릴 적에 소고기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됐던 분입니다. 그런데 뒤에 부스럼이 났다는 것은 제가 조금 살을 붙인 저의 거짓말이고 그 박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어릴 때 소화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팔치질을 만드신 권도원 박사님은 어릴 때 소고기를 늘 먹으면 탈이 났던 소화가 안 되고 탈이 났던 경험을 토대로 사람 사이에는 어떤 구별점이 있겠다 하는 그런 궁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사님께서 어릴 때 일하시던 어떤 병원에 가서 책을 보았는데 그 책에 어떤 사실이 적혀 있었냐 하면 세상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채식주의자, 팝 가수 마이클 잭슨도 채식주의자죠. 그래서 채식주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도 채식주의자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의 다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팔체질 연구의 시작은 먹을 것에 대한 궁리였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 얘기는 그만하고 동물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인데 코끼리가 무엇을 먹죠? 코끼리 풀을 먹고 살죠. 그리고 코끼리가 저만 집 있으면 어슬렁어슬렁거리는 나무 밑에 어슬렁어슬렁거리는 사자들은 풀을 먹지 않고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풀이 전에 자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코끼리가 옆에 지나가는 하이에나 탁 밟아가지고 잡아먹지 않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그리고 이제 시골에 가면 방죽이 뭔지 아십니까? 방죽? 네, 방죽에 소를 풀어 놓으면 소들이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자기에게 맞는 풀만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심심해서 풀잎에 앉은 청개구리를 잡아먹을 욕심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기가 먹어야 할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이 먹을 것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인간들의 세계로 돌이켜보면 우리 이 사람들도 체질별로 먹을 것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그런 결과로 초식을 해야 하는 가축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유럽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광우병입니다. 광우병은 소의 뇌세포가 마치 스펀지처럼 변해서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마치 소가 미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광우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뇌가 다 녹아버려가지고. 그런데 인간 광우병도 있는데 인간 광우병은 CJD라고 합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콥 병인데 이 CJD는 이렇게 광우병에 이완된 소고기를 육식에 취약한 체질이 먹으면 발생합니다. 인간 광우병.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식을 해야 하는 동물들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은 결과로 그의 해악이 사람에게까지 미친 겁니다. 결국은. 동물계의 식품법을 본다면 동물들 각자는 같은 체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의 동물들은 같은 체질인데 유독 인간만이 같은 종 내에서 체질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이란 같은 종 내에서 구별되게 나타나는 본성적인 구별을 말합니다. 체질이.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가 체질이 정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체질이 정말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으로는 좀 미흡하지만 체질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짐작은 여러분들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체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서두에서 체질은 하늘의 명령이라고 했고 또 운명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몸에 대한 의문점을 말하면서 체질은 고정된다는, 사람에게 고정된다는 힌트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권도원 박사님이 창시하신 8체질론이니까 8체질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체질과 연관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할 용어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다름, 개성, 구조, 조건인데 먼저 다름을 말하면 다름은 구별, 차별, 집합, 유형 이런 의미를 모두 포괄합니다. 다름. 그러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아까 우리가 짐작해 본 것처럼 사람이 사람과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유형별로 다르다. 집합별로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또 해봅시다.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가 있는데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도 설계하는 평면에 따라서
또 다양한 또 형식의 아파트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어떤 한 집은 안방이 있으면 안방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안방에 모여서 밥도 먹고, 안방에 모여서 TV도 보고, 안방에 모여서 손님 접대도 하고, 심지어는 안방에서 제사도 지냅니다. 그렇게 이 집은 안방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한 가족이 있고, 또 한 집은 거실에서 모든 걸 해결합니다. 거실, 서재도 요즘 서재를 거실에 꾸미자고 모 신문에서 캠페인도 하더군요. 거실에 서재도 꾸미고, 학생들 공부하는 책상도 거실에 있고, 손님 접대도 거실에서 하고, 밥도 먹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또 집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가정주부가 힘이 세가지고, 이 집은 주방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주방에서 주방 식탁을 넓게 해놓고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서 공부도 하고, 손님이 오면 주방 식탁에서 접대하고, 가족들끼리 대화도 식탁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세 가정을 보면서 저 세 가정이 제각각 독특한 개성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체질이란 다름이면서 또 개성입니다. 개성.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체질학에서 개성. 그래서 이런 또 성향들을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한다면, 안방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유형, 거실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유형, 또 주방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유형, 이렇게 또 그룹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들이 사람의 몸에 대해서 그룹핑했듯이 그룹핑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똑같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룹핑하는 것, 집합을 꾸미는 것. 그래서 사람 사이의 다름이 구별, 차별, 집합, 유형이라고 했다면, 이렇게 사람 사이의 다름을 8가지 유형별로 나눈 것을 팔체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 중요한 수로가 3가지가 나왔는데, 체질과 개성과 팔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은 제각각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 낱말은 동격입니다. 동격. 체질, 개성, 팔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한 가지를 말하면, 체질이란 말 속에는 팔도 되고 개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도 똑같습니다. 개성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체질과 팔도 포함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자, 이제 개성까지 얘기했고, 이제 구조 얘기할 차례인데요. 우리 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 실력은 잘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입이 입으로 들어와서 식도를 지나서 위가 있어요. 이 밑에 췌장이 붙어 있는데, 췌장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는 뭐 이렇게 소장들이 있고요. 대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똥구멍, 항문, 식도, 항문. 그리고 이제 식도 이렇게 보면 폐가 이렇게 있죠. 이건 위, 췌장, 폐 가운데 심장, 폐 밑에 간 구석에 담, 그리고 이제 오줌을 만드는 신장은 장 뒤편에 등 쪽으로 붙어 있어서, 이걸 겹치니까 옆에다 그리겠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신장이 모여가지고 오줌 보고가 되는 게 방광이 됩니다. 이거 오줌 나갔는데, 고추.
그런데 서양의학에서는 이런 내장 기관들은 동일한 개념으로 그냥 장기라고 부릅니다. 장기. 인터널 올간, 그래서 내장 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통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내장 기관을 장과 부로 구분했습니다. 장과 부. 장은 우리 약자들이 이렇게 쓰는데요. 근데 장은 뭐냐면 심장, 폐장, 간장, 췌장, 신장처럼 속이 그 장기의 속이 꽉 들어찬 장기를 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는 위, 소장, 대장, 방광, 담낭처럼 그 속이 텅 빈 장기를 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장오부라고 하는데 줄여서 장부라고 합니다. 장부. 서양의학이나 기존의 전통 한의학은 이런 장부 각각의 위상이 동등하다. 사람 사이에 장기 구조의 차이나 구별은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학이나 기존의 전통 한의학은 태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양의학이나 중국의학에서도 사람의 몸을 구별하여 보자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사체액설을 주장했는데 담즙질, 신경질, 다혈질, 점액질을 주장했고 중국 의학의 고전 속에서도 사람을 유형별로 구분지어 보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동양과 서양의 의학사를 통틀어서 사람을 체계적으로 구분지어 파악한 사람은 구한말의 동무 이재마 선생이 최초입니다. 동무 이재마. 전에 TV 드라마도 했었죠. 태양의 이재마 최수종 씨가 주인공을 나왔는데 전혀 주인공을 잘못 선택해서 드라마가 실패했습니다. 최수종 씨는 태양인이 아니거든요. 동무 이재마는 그분이 지은 책 동의수세보온에서 태소음양인의 사상인을 태소음양인,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사상인을 제시하고 그런 사상인 각자의 생리와 병리 그리고 치료를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의 세상에서는 전혀 없었던 전혀 새로운 독창적인 논술입니다. 그리고 이재마 선생의 사유체계에서 의학적인 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의학적인 부분은 자신의 사상체계를 실현하는 한 방편이고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동의수세보온이라는 책은 이재마 선생께서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그분만의 철학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마 선생은 이 동의수세보온 책에서 사람의 몸을 간과 폐, 췌와 신, 근데 우리 흔히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비라고 하는데요. 췌라는 것은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판크레아스를 말합니다. 췌장인데, 췌장. 그런데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판크레아스를 번역하면서 비라고 번역했습니다. 비는 이게 스플린인데요.
풀리는 독립적인 장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췌장을 떼내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옆구리 붙은 비장을 떼내면 사람이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장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팔체질의학에서는 비장이라고 하지 않고 꼭 췌장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만 선생님께서 독립수세보원에서 사람 몸의 구조를 간과 폐, 췌와 신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발명을 했습니다. 놀라운 발명. 이것은 간과 폐의 이것을 기랑구조라고 하는데요. 기랑구조. 그러니까 간과 폐의 기랑구조를 가진 사상이 있는 태양인과 태음인이고, 태음인은 간대 폐수하고요. 태양인은 폐대 간수합니다. 그리고 췌와 신장의 기랑구조를 가진 사상인은 소양인과 소음인입니다. 소양인은 췌대 신수하고 소음인은 신대 췌수합니다. 이런 놀라운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체질의학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팔체질의학을 폄훼하는 세력들이 주로 주장하는 바가 팔체질의학은 사상의학의 분파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근데 사실 사상의학의 분파라는 표현은 좀 과하기는 하지만 사실 팔체질의학이 동무 이재만 선생에게 빚진 바는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몸의 구조를 발명한 분은 동무 이재만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동무 이재만한 성도가 없었다면 과연 팔체질의학이 지금 여기에 존재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체질의학이 동무 이재만 선생에게 빚진 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팔체질의학은 팔체질의학이 세상에 처음 발표된 196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왔고, 그리고 권도원 박사님의 2차 논문인 1973년 논문 이후로는 사상의학의 영향권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팔체질의학의 독립선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는데 1973년에 2차 논문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로 팔체질의학은 완전한 의학체계를, 전혀 새로운 완전한 의학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완전한 의학체계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을 채워야 하냐 하면 독자적인 의학의 생리, 독자적인 병리, 그리고 진단, 치료의 체계를 일관성 있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학의 각 단계마다 사용되는 기본 이론들이 의학의 단계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생리는 따로 얘기해서 다른 이론을 갖다가 붙이고, 병리는 또 다른 곳에 이론 갖다 붙이고, 또 진단은 또 다른 곳에 갖다 이름 붙여서 만든 의학체계는 별도의 의학체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팔체질의학은 생리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이 일관된 이론 체계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효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각 팔체질을 말할 차례인데요. 제가 그리는 도표를 잘 보시고 따라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8개 길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저기 뒤에 있는 거 비슷하죠? 사이트에서 제가 본 거 왔는데 팔문원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는 뭐 방이고요. 그리고 절기를 나타냅니다. 입춘에 해당하는 체질 헤파토니아, 그리고 춘분에 해당하는 체질은 폴리시스토니아, 이파에 해당하는 체질은 판크레오토니아, 그리고 하지에 해당하는 체질은 가스트로토니아, 입추에 해당하는 체질은 풀모토니아, 추부는 폴로노토니아, 입동은 에로토니아, 동지는 베시코토니아. 이렇게 8가지가 팔체질의 이름입니다. 입춘 헤파토니아는 목양 체질, 목양. 간목, 변양. 여기 폴리시토니아는 목음 체질. 여기는 토양 체질, 토음 체질. 여기는 금양 체질, 금음 체질. 여기 수양 체질. 마지막으로 베시코토니아 수음 체질입니다. 자, 이 도표는 팔체질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 주기도 하고 팔체질이 가진 특징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관계란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체질, 여기 헤파토니아하고 풀모토니아가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체질은 정반대의 체질이라는 뜻입니다. 정반대. 헤파토니아, 풀모토니아, 판크레토니아, 에로토니아, 정반대. 그러니까 무엇이 정반대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는데요. 정반대인 체질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인접해 있는 체질, 목양 체질과 수음 체질, 목양 체질과 모금 체질, 모금 체질과 토양 체질, 토양 체질과 토음 체질, 토음과 풀모토니아, 금양 체질. 이렇게 인접해 있는 체질은 서로 비슷합니다. 여기도 서로 비슷하고 여기도 비슷한데 이렇게 인접해 있는 체질들은 서로 비슷한 체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헤파토니아를 말하자면 여기서 헤파토 하는 것은 헤파토는 간이라는 뜻입니다. 간. 영어로 리버. 간이라는 뜻인데 뒤에 붙은 토니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간 사람? 안 되겠죠. 헤파토니아는 이 사람의 몸의 구조에서 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실 체질이거나 간성 체질이거나 이렇게 달리 부를 수도 있습니다. 목형 체질을 하지 않고 간실 체질이라고 하거나 간성 체질이라고 하더라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장부 서열을 제가 간략하게 적어드릴 텐데요.
정다운 박사님께서 그렇게 지정하셨는데 그 1번부터 얘기하자면 1번은 노마자 1번은 간입니다. 간. 요 2번은 담낭입니다. 쓸개. 그리고 3번은 신장입니다. 그리고 4번은 소장이고요. 5번은 췌장, 6번은 위, 7번은 폐, 8번은 대장, 9번은 신장, 10번은 방광입니다. 이렇게 장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원래 그 팔체질의 각각의 장부 서열은 홀수로 된 것은 장인데요. 홀수. 노마자가 홀수. 아까 말했던 속이 꽉 찬 장기는 장이라고 했죠. 장. 짝수는 부고요. 원래는 장과 부가 차례대로 서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10개를 다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분하시 쉽게 설명을 평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목양체질, 금양체질, 수양체질, 토양체질 이렇게 양체질들은 장기 서열을 따질 때 장을 위주로 합니다. 장.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부, 간과 간과 담 같은 거는 밑에 해당되는 장기의 연관된 부는 밑에서 바로 서열을 따릅니다. 간, 담, 신, 방광, 심, 소장, 췌, 위, 폐 그냥 이렇게 서열을 따릅니다. 그래서 헤파토니아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이 몸의 구조에서 가장 세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서열이 되어 있습니다. 간, 신, 심, 췌, 폐 이렇게 이런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까 목양체질의 반대편에 금양체질이 있었죠. 금양체질은 서열이 정반대입니다. 폐, 췌, 신, 간 이렇게. 그러니까 정반대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로의 체질이 가지고 있는 장기 구조가 정반대라는 뜻입니다. 정반대라는 것은. 그리고 금음체질, 콜로이토의 금음체질은 대장이 센 체질입니다. 대장이 센 체질. 그래서 대장, 방광, 위, 소장, 간 이렇게 장기 서열이 되어 있고 폴로노라는 명칭 자체가 그리고 금음체질이라는 명칭 자체가 대장을 의미합니다. 대장. 그리고 모금체질은 반대로 담, 소장, 위, 방광, 대장 이렇게 장기 서열이 되어 있는데 폴리시스트가 뭐냐 하면 담낭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금체질은 아까 목양체질을 간성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담성 체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금체질. 그리고 음양을 따지면 오행에서 여러분들 오행 아시죠? 오행에서 목기는 공방의 기운인데요. 목기는 간과 담에 공통적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목양은 간이고 목음은 간입니다. 그런 것처럼 금양은 폐고 금음은 대장이고 토양은 췌고 토음은 위고 그렇게 되면 수양은 신이고 수음은 방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체질도 수양 체질인 경우에 신장이 가장 크고 이렇게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양 체질, 정반대의 토양 체질은 반대의 서열을 갖습니다. 그리고 토음 체질은 위가 제일 세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음 체질은 방광이 제일 세고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8가지 체질의 장기 배열입니다. 그렇게 팔체질은 최강 장부로부터 최약 장부까지의 각기 다른 8가지의 장기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몸의 구조를 얘기할 때
서양의학이나 전통의 한의학은 각각의 장기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동등하다고 했죠. 근데 팔체질에서 말하는 목양체질의 간과 금양체질의 간이거나 또는 수염체질의 간이거나 토양체질의 간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가 가진 위상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팔체질의학이 사람들의 공파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제 아까 태음이는 간과 폐의 기라구조를 가졌다고 했죠. 그래서 목양체질을 보고 여기도 간 있고 여기 폐가 있네. 끝에 있네 이것도 보니까 그래서 중간을 무시하고 목양체질은 태음인이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 외형이 똑같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한 자동차는 가솔린 엔진으로 움직이고 또 한 자동차는 전기 축전기로 움직입니다. 외형은 똑같은 자동차를 하더라도 그 자동차를 운영하는 운영 체계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상의학과 팔체질의학을 비교한다면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보는 방식, 방법론이 다르고 그 사람의 장기가 운용된 운용 체계를 바라보는 체계도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목양체질을 태음인이군 하는 것은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체질이나 어떤 사람의 이렇게 장부 구조, 그리고 성격, 또 재능, 체형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체질이. 즉 체질이 선천적이며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가난하는 그날까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전부 변하는 것 천지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체질도 변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마른 체질이었는데 지금은 뚱뚱한 체질이요. 내가 전에는 알칼리성 체질이었는데 지금은 탄성 체질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체질론을 말하면서 변하는 체질론을 말한다면 체질론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구조까지 얘기했고 아까 서두에 제시했던 4번 조건을 말해야 되는데 조건을 말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소개한 팔체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의문점을 가진 사람들 기억하셨는데 그 기억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양체질, 헤파토니아 목양체질 말하겠습니다. 목양체질 앞에서 고등어를 먹으면 생목 올랐던 사람 있죠? 그분 목양체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하시면 눈사람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눈사람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둥글게 생겼죠? 그러니까 사람이 둥글둥글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둥글둥글하게 생겼으니까 체형이 말랐겠습니까? 아니 뚱뚱하겠죠? 몸이 풍채가 좋습니다. 덕도 있고 풍채가 좋은데 이런 사람들의 아주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런 분이 주위에 계시면 보세요. 주위에 잘 살펴보세요. 아주 과묵합니다. 그런 분들은 과묵합니다. 과묵이 특징입니다. 말하는 것 자체를 피곤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말하는 걸 피곤하게 생각할까? 가만히 떠져 보니까 가장 꼴찌에 뭐가 있어요? 폐가 있습니다. 이 목양체질은 가장 약한 기관이 폐입니다. 호흡기. 그래서 말만 하면 폐가 피곤해져요. 그래서 말하는 걸 피곤하게 생각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스스로도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말만 적은 게 아니라 폐가 작으니까 노래도 잘 못합니다. 팔체질 중에 대표적인 음치입니다. 모양체질이. 호흡도 짧고 고음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호흡도 짧고.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목양체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양체질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인기 있는 가수였던 분이 있습니다. 원로 가수죠. 원로 가수요. 서울대학교 나오신 원로 가수입니다. 네, 국회의원도 하셨죠. 최희준 씨입니다. 최희준 씨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둥그렇게 생겼죠. 이렇게. 근데 그분이 이 노래 부르는 그분의 히트곡들을 보면 가창력을 필요하는 노래가 아니라 분위기만 필요한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이렇게 음의 높낮이가 별로 없이 이분더러 김경호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TV 드라마 요즘은 세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TV 드라마 보면 사장님 하면 대부분 사장님들이 어떤 배우들이 나옵니까? 배가 이만큼 나오고 이렇게 거드름 피우는 사람이 나오죠. 사장님 하면 둥글둥글하고 배가 나오고 덕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그런 배우들이 사장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양체질들은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다른 체질들에 비해서 뛰어나기 때문에 보통들 돈을 잘 벌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요즘과 같이 복잡한 세대가 되니까 빽깡만한 사람도 돈을 잘 법니다. 다음은 이제 모금 체질인데 모금 체질은 아까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배탈 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차게 하면 배탈 나는데 배를 차게 하는 게 어떤 개념이 배를 차게 하는 모든 개념이야. 그냥 여름이 됐는데 여름이 되면 날씨가 더우니까 잘 때 배를 다 남산마를 열어놓고 잡니다. 그럼 그게 배를 차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럼 그 다음날 영락 없이 배탈이 나서 화장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 이 체질을 모금 체질 가장 끝에 뭐가 있습니까?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 그 대장이 정상적인 크기보다 짧고 대장 자체가 찹니다. 기능도 약하고 그래서 배를 차게 한 원인이 대장에 영향을 주어서 대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합니다. 배탈이 납니다. 여름인데도 배탈을 나서 계속 화장실을 하루에도 7-8번씩 들락날락거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특히 보온에 힘써야 됩니다. 어디를 보온해야 되느냐? 배를 보온해야죠. 배를. 그래서 복대를 하든지 아니면 배만 감싸는 무슨 보호대를 만들어 차든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잘 때도 뭐 얇은 이불이라도 배를 덮고 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장이 짧으니까 이분이 건강한 상태라면 아주 건강한 상태라면 하루에도 3번, 4번씩 대변을 봅니다. 대장이 짧으니까. 그래서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으려는 거를 점심을 먹으려면 아침 먹은 거를 밀어내야지 점심이 들어갑니다. 점심을 또 먹으려 하면 저녁을 점심 먹은 걸 내보내야지 저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아주 병이 없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도 3-4차례씩 대변을 봐야 되는데 혹시 이걸 누가 예민한 보건 체질은 또 예민한데 예민한 사람이 누구 옆에서 당신 그 병이야 병원 가봐 병원에 갑니다. 그 의사가 딱 앉아가지고 진찰 뚝뚝뚝하고 당신 과민성 대장염이야 이럽니다. 전혀 과민하지 않은데 그게 정상인데 그 사람에게 과민성 대장염이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건강한 상태에서 대변을 자주 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병이 걸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